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우연히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저와 같은 일들이 많다는 소리에 이곳 채널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얘기를 직접 내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잠이 안 오는 새벽 시간,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사연을 적고 있네요. 나름 당차고 멋있게 사는 제 인생에도 한 가지 흠이 있거든요. 물론 제 스스로 발을 넣게 된 흑역사 이야기라 누구를 원망할 순 없지만 다른 누군가는 저와 같이 괜한 아집을 부려 제 발등 찍지 말기를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시던 어머니 밑에서 3살 많은 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형편의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자식들 학업에 관심이 매우 많으셨다는 거죠.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가장 크고 공통된 관심 분야이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만 저희 때는 사실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나마 강남 정도 가야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을 때죠. 그런데 저희는 유치원생 때부터 아버지의 교육관에 따라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께서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알려주시면 어머니께서 집안에 저희와 같이 계시는 동안 저희가 모르는 것과 복습을 도와주셨죠. 다른 분들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 당연하게 해오던 거라 힘들지는 않았어요. 공부와 숙제를 다 하면 밖에서 놀 수도 있었고 또 엄마와 아빠께서 같이 관심을 주셔서 오히려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양과 과목도 많아졌고 시험 등수에 대한 압박도 점점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학교에서는 우등생으로 좋은 대접을 받았고 좋은 성적에 대한 보상도 따랐기에 불만은 없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언니가 워낙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혹여 공부를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부모님을 제외하고도 의지하고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는 다른 부모님들의 목표도 똑같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매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심해졌어요. 하지만 목표인 대학을 진학 후에는 모든 게 편해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다 언니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우리 가족 모두 소중한 구성원이던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도 허망해하셨어요. 그 사고 뒤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로 보장된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당장 가족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평일 잠시라도 가족들 다 같이 바로 앞 공원에서 산책을 가길 원하셨고 시간이 나면 여행을 하며 추억 쌓기에 바빴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변화가 조금 어색했어요. 습관처럼 해오던 공부와 성적에 대한 압박을 저 스스로 놓지 못했죠. 거기다 언니를 잃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마음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학업에 더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언니와 부모님의 목표였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목표로 한 대학을 들어가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된 것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은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주변 고등학교를 뒤져도 몇 없는 서울대생이었기 때문에 입학 전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보니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도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저는 10페이지를 공부한다면 그 친구들은 20, 30페이지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거기다 놀기는 얼마나 잘 노는지 저와 비교가 많이 되더군요. 이곳에서 저는 평범한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찾는 방법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또 수능 성적에 맞춰간 전공 또한 저와 맞지 않더군요. 스스로에게 의문을 표하게 된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학교 1년만 휴학하고 제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왜? 학교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그럼 당연히 네 말처럼 해야지. 꼭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내내 집에서 푹 쉬어도 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 가끔은 쉬면서 재정비도 하고 그래야지. 아빠 엄마는 네가 무엇을 하든 다 따를 테니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 하렴. 그렇게 1년 동안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가 무엇인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자 엄청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바로 해보고 싶었죠. 서울의 유명한 곳을 다니며 구경하던 저는 제가 디저트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당연히 좋았는데 배합이나 장식 같은 걸 직접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디저트 가게 아르바이트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매장 앞에서 음료 제조와 응대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괜히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사장님 옆에서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관심이 있다는 말에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셨죠. 직접 디저트를 만드는 일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했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결국 휴학 기간 내내 디저트 가게에서 일을 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렵게 들어가게 된 학교를 중퇴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휴학을 하면서 다시 돌아갈 곳을 남겨둘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나약해질 것 같더라고요.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서라도 중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파티셰를 목표로 삼고 일본 제과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도 일본에 남아 경력을 쌓아가고 있던 저는 제 가게를 차리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출근을 하여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것보다 조금씩 재료가 남지 않게 팔며 차차 양을 늘려가는 게 가게를 운영하는 데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수량과 판매 시간을 맞춰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일본 유학생 시절 자주 타던 자전거를 취미로 타기로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혼자서 타는 건 맥이 빠져서 동호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범 씨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정도 많았고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죠. 자전거 동호회이다 보니 모임이 끝나면 당연히 집이 같은 방향인 사람과 시간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성범 씨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주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종종 가게에 들러서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가게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할 일이 없는 퇴근 후 또는 쉬는 날에는 집 앞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성범 씨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소 성범 씨에 대해 호감이 있던 저는 바로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몇 번 해보았지만 그중 성범 씨가
가장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외모와 성격 모두 다 좋았죠.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로 스스로 학력 콤플렉스가 있더라고요. 지방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는 무슨 말을 꺼내기 무서울 정도로 콤플렉스가 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과거를 솔직하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선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 가기 전까지는 뭐하고 지냈던 거야? 그냥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일본 유학 갔지. 대학을 갔어? 어디 대학? 그게 내가 무슨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했냐면 아니다, 미안. 내가 실수했네. 나도 누가 대학교 물어보면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너를 편하게 생각해서 실수한 것 같아. 말하지 마. 나도 그 기분 뭔지 알아. 사실 이름만 대학이지 우리가 다닌 대학이 진짜 대학인가? 수능 전부 다 찍고 무슨 등급을 받았던 간에 돈만 주면 입학할 수 있는 게 무슨 대학이야. 진짜 대학은 말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곳들이지. 정확히 말하면 나는 고졸이지. 결국 대학도 중퇴했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일하다 일본 유학 갔다고 생각하면 돼. 다행히 남자친구는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인지 말하기 어려워하는 저도 비슷한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론 지었어요. 오히려 그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걸리긴 했지만 그게 다 남자친구를 위해서였고 또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 콤플렉스만 제외하면 성범 씨는 저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가게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해주었고 고충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저도 딱히 남자친구의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았기에 연애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셨고요.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성범 씨가 일주일에 몇 번은 저희 부모님과 마주칠 일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연애 초기 때부터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성범 씨를 좋게 보셨고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성범 씨가 안쓰러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성범 씨가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서 내주시는 음식을 식탁에서 먹고 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먼저 성범 씨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이 나왔던 날의 다음 주 주말 남자친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듯 집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 마음을 품고 내려가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잔뜩 긴장한 채 어머님 댁에 들어섰는데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셨는지 부스스한 머리에 세수도 안 하신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환대를 바란 것까진 아니었습니다만 인사를 드리러 찾아간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맞아주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성범 씨가 저와 사귀는 동안 자주 찾아오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성범 씨가 집에 찾아오는 게 익숙했는데 그래도 손님이라며 항상 정돈된 모습으로 맞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첫 인사날 그런 대접을 받으니 저는 어머님께서 날짜를 착각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이선이라고 합니다. 전화로만 뵀었는데 정식으로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내려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밥 안 먹었을 텐데 밥이나 먼저 먹자. 성범아, 냉장고에 찌개랑 반찬 있거든? 그것 좀 내놓고 있어봐. 엄마 세수 좀 하고 올게. 그때 또다시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도 분명 냉장고에 있는 찌개와 반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지
계속되는 푸대접에 저한테 잘못을 찾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런 어머님 모습에 당황을 했는지 수습을 해보려고 했죠. 엄마, 이선이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식사 준비 안 돼 있으면 나가서 식사하시죠. 아니, 밥 한 번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냉장고에 반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려면 준비해야 되잖아. 나 귀찮기도 하고 배도 고프다. 어차피 한 식구 될 사람인데 뭐 어떠니? 솔직히 쟤 올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할 수도 없고 처음에만 잘 차려주다 나중에 평범한 상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괜히 오해도 할 수 있고 원래 물건도 아예 안 준다고 하면 별 생각 없는데 줬다가 뺐으면 더 기분 나쁜 법이야.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당황스러웠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말씀처럼 저를 벌써부터 편하게 생각하셔서 가족처럼 대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어차피 밥이야 제가 하도 긴장을 한 상태라서 괜히 잔치상을 받았다 얼마 먹지 못해서 오해를 받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지난 듯한 반찬과 3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찌개, 찰기 없는 밥으로 대충 식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미리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간단한 호구조사 정도와 대화를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결혼 날짜, 식장 등등 나머지 것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딱히 저에게 궁금한 게 없는 건지 계속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내용도 아닌 일상적인 대화들로 말이죠.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 남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대화를 급히 돌리더군요. 근데 엄마, 이선희에게 궁금한 건 없으세요? 며느리 될 사람인데 궁금한 게 많지 않아요? 뭐 성범이 네가 말했던 게 전부 아니냐? 대충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과자 같은 걸 만들어 팔고 있다고? 네? 비슷하긴 한데 과자는 아니고요. 디저트 종류로 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다니다 우연히 이쪽 일을 접하게 되어서 중퇴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요즘 애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것 같다. 겨우 과자 만드는 걸 배우러 일본 유학까지 가고. 그래도 다행이구나. 부모님께서 영 내놓고 키우진 않으셨나 보다.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도 유학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하기야, 고졸인 딸 시집이라도 잘 보내려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는데 하는 말 족족 듣는 사람 불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력이야 남자친구도 비슷하게 알고 있으니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직접 공을 들여 만드는 디저트를 공산품 대하듯 말씀하시니 그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겨우 과자는 아니에요. 공산품처럼 막 찍어내는 과자가 아니라 값비싼 코스 요리에도 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와 학원도 있어요. 일본에도 유명한 곳이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아우,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래도 우리 나이 또래에게는 과자다, 과자. 그래, 거기 유학 갔을 때 수학이나 영어, 과학 시험 보고 들어갔니? 요리하는 곳이니까 그건 아니긴 했는데 일본어 자격증과 면접을 보긴 봤어요. 그것 봐라. 그런 거는 우리 때도 있었어. 제가 제빵 학원, 내 친구도 거기 나와서 빵집에 취직했었고.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실컷 이야기해보았지만 결국 어머님께서는 저를 과자 부스러기 정도 파는 고졸의 여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앞서 저에게 푸대접을 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자신의 아들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남자친구가 속상한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줘서 참고 넘어가게 되었지만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진 않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친구들이 한마디씩 말을 해주었어요. 딱 그거네 그거야. 나는 당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도 이선이 너처럼 당한 애들 많아. 어? 내가 뭘 당한 건데? 고졸 출신에 과자 판다고 무시받은 게 아니야?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어머니 벌써부터 너랑 기싸움하는 것 같아. 솔직히 네가 고졸이든 과자를 팔든 너희 둘이 서로 좋다는데 무슨 문제겠어? 반대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냥 처음부터 네 길을 확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나이 먹고도 유치하게 기싸움하는 시어머니들 정말 많아. 설마 했어요. 그리고 웬 기싸움인가도 싶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될 것을 무슨 이유로 기싸움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길을 죽이든 말든 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시어머니가 그만두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연락도 자주 드렸고 상견례 약속도 잡고 말이죠. 그러다 어머님께서 저희 가게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어머님께서 올라오신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제 입장에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좋은 마음을 품고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들어오기 전부터 어디 꼬투리 잡을 것 없나 훑어보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셔서도 제 인사를 받기보다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계셨죠. 어머님, 연락이라도 먼저 주고 오시죠. 그럼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초행길이라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 앉아 계세요. 제가 시원한 물 갖다 드릴게요. 그래. 근데 네가 내 앞에서 열변을 토한 것에 비해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네 남편 될 사람에게 침만 되는 거 아니니? 가게도 썰렁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지 물건도 없네? 어머님께서는 횡한 가게를 보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물론 시어머니 되는 입장에서 며느리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런 걱정이라면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들어봐도 말을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들 고생시킬까 하는 걱정이었고 대단한 척 하더니 별것 없네라는 말투였어요. 저희 오전에 1차 예약권은 이미 다 팔려서요. 지금은 이제 2차 예약권 준비 중이에요. 일반 판매로 손님을 받으면 너무 정신도 없고 불만도 감당이 안 되어서요. 무슨 과자 하나 파는데 예약을 하고 1, 2차로 나눠서 산다고 하니? 아무리 내가 너희 세대를 모른다고 하지만 화풍도 심하다 얘.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귓등으로 들을 테고 제 말은 모두 허풍이나 거짓말이라 생각할 거라 어머님께 더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완성된 디저트 몇 점을 건네드렸습니다. 어차피 곧 있으면 픽업 시간이 되어 손님들께서도 오실 거고 어머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디저트를 드시기 전까지는 겨우 과자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냐며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던 어머님께서도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드시고는 제 눈치를 보며 먹기에 바빴습니다. 개눈 감추듯 다 드시고는 일어나셔서 다시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어요. 뭐 직접 당일에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맛은 있어야지. 하물며 빵도 바로 방금 나온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버냐? 이렇게 한 박스에서 이 가격이야? 아니요, 디저트 하나당 그 가격이에요. 뭐? 한 세트가 아니고 한 개 가격이 이 값이라고? 아이고, 젊은 애들은 돈이 넘친다고 하니? 맛이 있긴 하다만 그렇다고 이 가격이 누가 산다고? 비싸긴 한데 수입산 밀가루, 좋은 버터, 그리고 나머지 부재료들도 값이 조금 나가는 거라 이렇게 팔아도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들 인정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제법 장사는 잘 되고 있고요. 가격을 보시곤
어머님께서 엄청 놀라셨어요. 그러는 사이 2차 예약 주문권을 받으러 오신 손님들께서 가게 앞에 줄을 서셨습니다. 손님들께서 물건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게 어머님을 다시 자리에 앉힌 후 찾아오신 손님들 물건을 건네드리게 되었죠. 길게 늘어선 긴 줄을 보시곤 눈이 동그래지신 어머님 표정을 보자 제 속도 좀 풀리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 손님께 물건을 건네드리고 인사를 올리자 어머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근슬쩍 제게 오셨어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네. 요즘 TV에서 하도 먹방해서 그런 것 때문에 뭐든 먹는 게 유행이라 잘 되는가 보구나. 방금 전에는 얼마나 팔은 거냐? 각각 100개씩 해서 총 3차까지 예약을 해서요. 하루에 300개 정도 팔아요. 이 가격에 300개? 그럼 하루 매출이 한 달이면... 마음 독하게 먹고 하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제 몸도 상하고 번아웃처럼 무기력하고 지겨워질 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도 혼자서 하기에는 좀 무리이긴 하고요. 저에게 하루 판매량을 듣고 나서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보셨는지 눈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매출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순이익만 따지면 매출만큼의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의 월급보다는 훨씬 높았죠. 어머님께서도 아들의 월급을 대충 알고 계시는지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자취방까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싶었지만 저녁에 있을 3차 예약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게 앞에서 어머님을 배웅해드리고 헤어지게 되었죠. 이쯤 되면 더는 다른 트집을 잡고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들 고생시킬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거죠. 어머님께서 가게를 방문하신 다음날 주말 저녁을 맞아 어머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가격이 조금 비싼 곳이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머님께 좋은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자주 먹는 음식도 아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모두 다 좋으니까요. 어제 일 때문인지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기분 나쁜 말을 하시지 않았고 저도 처음으로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하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대화를 하려고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계산을 남자친구가 하려고 하길래 제가 어머님 식사 대접하겠다며 말리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정도의 사소한 실랑이였어요. 결국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어머님께서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카페에서도 저와 남자친구가 사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신 듯 직접 결제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대체 또 뭐 때문에 저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눈치껏 어머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가니 곧바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한다. 아까 왜 그랬어? 성범이가 엄마에게 대접해주겠다고 저녁 식사 사겠다고 하면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돈 잘 번다고 유세를 떨고 싶었어? 그래서 남편 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설령 네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면 나 몰래 성범이에게 네 카드를 쥐어주던가 아니면 계좌로 입금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게 표를 내야겠니? 네가 돈을 좀 번다고? 네 남편 될 사람이 너보다 수입이 적다고 그렇게 남자 자존심을 그것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밟아야겠냐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누가 돈 가지고 유세를 떨고 누구의 자존심을 밟고 무시한다는 소리인지 어머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멀리에서 오신 어머님께 좋은 식사 대접하고 싶었던 것뿐이었고 남자친구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양보해 주었는데 말이죠. 큰돈 쓰고도 고마움을 받기는커녕 욕을 받으니 저도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화장실을 다녀온 남자친구가
어머님께서 오해를 한 거라며 중재를 해서 참을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다행히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일 없어 넘어가긴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내가 저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마주하며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 뒤로도 어머님께서는 저희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손을 대야 한다며 저희를 마치 도와주듯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뒤에는 애를 가져야 하니까 지금부터 가게에 직원들을 뽑아서 네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정도 되는 가게라면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백화점 입점도 할 수 있다며. 그러면 슬슬 직접 만드는 건 손을 떼고 밑에 사람들에게 시켜야지. 내가 너희 몇 년치 계획을 짜놨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최소 5년 동안은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건 성범 씨와도 이미 끝난 대화예요. 그리고 가게 일은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가족들에게 피 안 가는 선에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범 씨 가게나 가족 가게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불편하네요. 뭐? 불편? 이게 어디서?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전에도 말했지.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얘는 말이 안 통하네. 성범아, 엄마 말대로 해. 알았지? 제가 언제 돈 가지고 유세를 떨었다고 매번 그걸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선아, 하지마. 엄마가 잘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 나중에 나랑 따로 이야기하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하시는 거잖아. 사람을 과자 부스러기 파는 사람으로 무시하시더니 그 과자 부스러기가 돈이 되니까 이제는 돈으로 유세 떤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범 씨와 결혼을 하는 거지 어머님과 결혼을 해요? 왜 사사건건 저희들 결혼에 관여를 하세요? 이선아, 너 왜 이렇게 어른께 버릇이 없어? 그것도 나한테 엄마 되는 분이야. 내가 따로 말하자고 했잖아. 나이 드신 분에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그래서 당신은 우리 아빠 엄마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들은 적이 있어? 당신이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할 거 없어서 과자나 판다는 소리나 듣고 가만히 있는데 돈으로 유세 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당신이 말해보라고. 아니 너 진짜. 야 주희선! 성범아, 됐다. 그만해라. 내가 쟤 언젠가는 저럴 줄 알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배운 네가 참아야 하지 않겠어. 배운 게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저러는 거다. 뭐? 배운 게 없다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얼마나 배우셨는데요? 아드님은 얼마나 대단한 학교를 나왔는데요? 야, 너보단 낫지? 너 고졸이라며. 멍청해서 대학도 못 간 것이 장사 좀 된다고 어디 힘을 주고 다녀? 네 부모는 학원 선생이라고. 네 죽은 언니는 똑똑했다는 걸 보니 너네 언니만 똑똑한 유전자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따지면 넌 반대로 멍청한 유전자네.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시모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지갑에 있던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학생증은 제가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 때마다 꺼내어보면서 제 초심을 떠오르게 해주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었죠. 그걸 꺼내어 보여주자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하기야 뭘 본 적이 있어야 한 번에 알아차리겠죠. 카드 중앙에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직인과 오른쪽에 있는 대학교 심볼 마크를 보고서는 그제서야 서울대학교 학생증인 걸 아는 듯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는 또 뭐라고 트집 잡고 욕하실래요? 이제 누가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야 할지 알겠어요? 너한테 왜 이런 게 있냐? 이거 정말 서울대학교 학생증이 맞아? 이거 모조품 아니야? 모조품은 무슨...
여기 학번 보이시죠?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해당 학생이 학교를 다닌 적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할 차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누가 제일 멍청한 것 같으세요? 성범 씨 학창 시절은 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갔나요? 저도 문과라서 잘은 모르지만 성범 씨와 제가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천천히 흘러갔나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성범 씨는 세상 처음 들어보는 지잡대를 입학했고요. 저 그런 대학 처음 들어봤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곳이 있냐며 얼마나 수군거렸는데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지잡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도 사람 하나 보고 선택했다고요. 내가 처음부터 방금 전까지는 참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려고요. 배움도 인성도 형편도 상대도 못할 집과는 저 결혼 못하겠어요. 이선아, 왜 그래? 김성범 당신도 문제야. 지금까지 조금씩 실망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 당신 태도 보니까 내가 내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아줌마, 여기 전화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걸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전화번호를 던져준 후 그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 한 고비만 또 다음 한 고비만 넘기면 행복이 저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희망 고분이었던 걸 알게 되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어 조건 따위는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알았더라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 했습니다. 작은 공원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성범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이선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될 사람을 지금까지 속일 생각을 해? 겨우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진짜 지금이라도 헤어져서 다행이다. 왜 말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도 당장 헤어지는 것보다 학력 콤플렉스에 눈이 돌아서 이런 거나 따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실대로 말을 해? 내가 말했으면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엄마만큼이나 당신도 정신 차려.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던가. 빈둥빈둥 놀면서 노력은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정당하게 노력의 결과물을 받은 사람들 손가락질이나 하고. 제발 내 앞에 더는 나타나지 말고 우리 혹여 길거리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발신자 차단까지 하면서 그 남자와 만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날 가게를 열어야 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물론 복잡한 마음에 한숨도 잘 수 없었지만 말이죠. 구매 예약을 하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게를 나가봐야 했어요. 1차 예약건 손님분들을 맞이하고 나서 일을 하기 위해 억지로 점심을 먹으려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가게에 온 겁니다. 그것도 잠긴 문 앞에서 저를 보고 방실방실 거리며 말이죠. 못 본 척 눈을 돌리고 있는데 가게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어머, 왜 식사를 이런 걸로 때워? 고생하는 애가 잘 먹어야지. 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 그러니? 내가 어제 좀 실수를 한 거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별것도 아닐 텐데 너무 열내지 마라. 내가 이전 일을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많았던 것 같아. 너를 무시했던 게 아니고 너희들 다 첫 결혼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챙기려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더 깐깐하게 굴었고. 그런 건 깐깐하게 굴었다가 아니라 무시하고 시비를 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선이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이제는 내가 너를 절대 건들지 않을게. 머리도 좋고 뭐든 알아서 잘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왜 관여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게 일도 그렇고 네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애도 돌봐줄게. 네가 최소 5년은 안 가진다고 했으니 내가 건강해야겠다. 이번 연도에 결혼하고 애는 한 6년, 7년 뒤에 낳을 생각인가? 아유, 우리 이선이 닮아서 아기가 예쁘고 똑똑하겠어. 제가 아직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을 할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제 눈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내쫓기로 했습니다. 멍청한 유전자라서 이해가 늦으세요? 어제부로 파혼했다고요. 당신 아들한테도 파혼했다고 전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서 사람 속을 또 뒤집어놔요? 정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나 이러면 역효과만 난다는 거 몰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당신네 아들과 파혼했어요. 이제 남남이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요. 이전과 반대로 제 심기에 거슬리지 않게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한 시몬은 이후에도 계속 제 곁을 맴돌며 제 마음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건 남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선 그날 파혼이라는 도장을 찍은 뒤였고 두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돌아온 주말 부모님께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파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원하는 바를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 또한 이해해 주셨고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범한 제 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차례나 속에 있던 울분을 토해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바쁜 가게일 때문에 그날의 일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제 지인들과 맥주 한잔을 하며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말라고 안주 삼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사람이 너무 영화 같은 현실을 꿈꾸면 안 되나 봐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현실적인 조건들은 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처음 본 순간 고생을 시킬 시모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잘하면 관계에 변화가 있을 거라 착각했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인사말을 하는 것도 엄청 어색하네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다 보면 사람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연자분들께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로 고민과 사연을 말하시는데 제 상황은 시어머니와 관계가 매우 좋거든요. 대신에 그 불편한 관계를 시아버지께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된 일이지만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말해볼게요. 우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사연도 없고 사건도 없이 단순히 아이를 낳고 나서도 성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부모님께서는 서로 합의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따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남자인 아버지 혼자 키우신다는 게 많이 벅찰 수도 있었던 일이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우셨고 그런 노력을 직접 보았던 저는 큰 성장통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사춘기 때에는 엄마와 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없어 외롭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혼 가정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학교 생활도 친구들과 문제없이 잘하면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또래들과 같이 입시전쟁을 거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저 스스로에게 드는 비용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곤 무사히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공부이긴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도 했고 제가 하던 전공에 관심도 많았던 저는 대학원도 진학하고 싶고 유학도 하고 싶었던 꿈 많은 여대생이었어요. 하지만 학업을 이어가는 데까지 지원을 바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 어떻게든 공부를 이어갈 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또래들은 취업난에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미련을 갖지 않고 제 생활에 감사해야 하며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 강의를 하러 온 강사분이었는데 사회와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회사의 대표분이었죠. 강의가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시간에 질문과 대답을 하며 가까워졌던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려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호 씨가 싫지 않았던 저는 만남을 가지다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일을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었어요. 평소 자신이 일에 집중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제게 정호 씨는 딱 맞는 사람이었고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좋은 면을 보게 되어 어느덧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모습 때문에 몰랐는데 정호 씨 집안이 저희 집과 다르게 좋더라고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고 그런 이유로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호 씨는 결혼은 우리 둘이서 하는 거라며 제게 부담을 갖지 말라 했고 저는 그런 정호 씨를 믿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서 산이라고 정호 씨 가족 대부분이 저를 썩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어머님들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싸늘한 시선을 보냈죠. 교편을 잡으시고 교장직까지 하시다 퇴임을 하신 아버님과 그런 아버님을 존경하여 교편에 서고 있는 시누이 그리고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아주버님 모두 저희 집 형편과 함께 이혼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는 말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정호 씨 집에서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헤어질 수 없었던 우리는 시댁의 허락을 기다리게 되었죠. 저희가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아버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며 조건을 하나 다르셨어요. 바로 집안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조건을 말이죠. 이유 또한 거리낌 없이 말하셨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집안일을 비롯해서 예의범절 모두 아버님께 지도 편달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도 민망해하거나 미안해하시는 표정 하나 없으셨고 당연한 말을 하듯이 말씀하셨죠. 그나마 마지막에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에도 이미 정호 씨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전 집값도 비싼 상황에 그 돈을 아낄 수 있다며 위안을 삼으며 시댁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시집살이는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듣지도 못했던 시아버님 시집살이를 당하게 된 거죠. 마치 자신의 학생을 다루듯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벼운 상황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회사원인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침상을 차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대부분을 맡아서 해주셨지만 출근까지 해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내 식구 밥상 준비와 출근 준비까지 너무 정신이 없는 아침이었죠. 혼자 느긋한 아버님 덕분에 상을 다 차리고도 앉아 기다린 적이 여러 번이었고, 그럴 때면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버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옷 갈아입고 곧바로 식사 준비하도록 할게요.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넌 혼자 자라서 그러냐? 아니, 아무리 혼자 자랐다고 해도 시댁 어른과 같이 살면 기본 예절을 차릴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래서 제대로 되지 못한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은 애를 들이는 게 아닌데, 애도 아니고 내가 네 잘못을 일일이 집어줘야 하냐? 너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고 나갔냐? 전과 똑같이 하고 나간 것 같은데요. 식사 마치고 어머님께서 설거지 해주신다고 하셔서 바로 인사드리고 출근했어요. 나한테는 인사를 했고, 화장실에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앞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너는 그것도 인사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걸 못 참고 나가? 내가 아침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하니? 집에 나가고 올 때마다 인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죄송해요. 출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앞에서 기다렸는데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늦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나오시고 나면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말 어물쩍 넘기는 법은 배워서 내가 애초에 이혼 가정에서 자란 너를 하나하나씩 가르칠 거라는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까지 말할 줄 몰랐다. 앞으로도 내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 내가 있거나 없거나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행동 똑바로 해라. 알겠어? 네. 화장실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말씀을 듣는 내내 속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들어와서 산다고 한 입장에서 더 큰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지난 집안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집안끼리 맺은 약속으로 인해 어머님께서도 일찍이 아버님과 만나 결혼을 하시는 바람에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셨는데, 그러한 이유로 아버님께 평생토록 구박과 훈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어리실 때야 지금의 저처럼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넘기셨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 보는 앞에서 똑같이 훈계와 구박을 하는 아버님께 반항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더 깐깐하게 구셨고, 결국 백기를 든 사람은 어머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아버님 말에 대꾸를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버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지냈습니다. 그래도 꼭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긴 했지만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빨래 거두고 계셨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괜찮아. 그것보다 들어가서 너 조심해라. 너 오늘 네 시아버지가 네 회사 근처 병원에 간 걸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으면 연락을 넣지 그랬어. 저 사람 너네 회사 근처에 갔는데 네가 연락 한 통 없다고 또 뒤틀렸다. 내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도 알잖아, 네 시아버지 성격.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말할 때 거짓말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핑계거리를 말하렴. 저희 회사 근처로 치료받으러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도 아니고 업무 시간에 아버님을 챙길 순 없잖아요. 그것도 겨우 전화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으려고 하신다니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송한 척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너 이리 좀 와봐라.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근처에 오셨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상회의가 생겨서요. 그래서 점심도 회의하면서 먹고 퇴근할 때까지 길어지는 이유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러면 휴대폰으로 문자라도 남겼어야지. 그래, 매일 그렇게 휴대폰을 끼고 살면서 문자 하나 해주지 못하냐? 왜 너희 세대는 액정을 안 보고도 문자 보낼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핑계가 누구든 없겠니? 정말 연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바로 너랑 다른 사람의 차이야. 혼자서 자라니까 배운 게 없어서 어른들 보기를 모같이 보는 거라고. 또 어떻게 말이 그렇게 빠지는 건지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한다며 찾아온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아버님 말씀을 거두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옳게. 아무리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지만 미리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올케와 같은 일하는 여자로서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아버지 말씀 들으면 편을 들 수가 없네. 이제 시집을 온 지도 꽤 되었는데 아버지 밑에서 많이 못 배웠어? 그만해라. 재수씨가 나쁜 마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가지고 너까지 왜 그러니? 그게 또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왜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꼭 아버님 옆에 붙어서 똑같이 훈수를 두거나 말리는 척하면서 저를 돌려서 까더라고요. 듣다 보면 대부분이 인신공격이었어요. 손 아래 사람들이라면 저도 아버님과 같이 괜한 트집을 잡아 혼을 낼 텐데 하필 윗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불편한 소리에도 마냥 듣고만 있었어야 했죠. 그나마 그런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를 가여워하시는 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어머님께서는 평생 아버님께 수모를 당해와서 그런지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형제들만 있을 때는 저를 대신하여 혼도 내주셨죠. 정말 어머님이라도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꼬장꼬장하게 사실 것 같았던 아버님께 변고가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몸에 이상을 느끼셨는지 병원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 오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분명 흔들릴 텐데 아버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당장 죽는 병도 아니고 나를 바쁘게 사는 가족들에게 해끼치기 싫다. 그리고 내 흐릿한 모습도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내가 알아본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한다. 면회도 올 필요 없고 내가 그쪽 도움 받아서 가끔 집에 찾아오면 되니 그렇게들 알아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초기이시면 병원 근처인 집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지내시는 게 더 좋죠. 원래 익숙한 곳에 있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 당신 말에 토달지 않았는데 이번엔 안 되겠어요. 당신이 생각을 접어요. 애들도 저렇게 말하고 나도 당신을 옆에 둬야 하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가족 모두 아버님 말을 반대했고 특히 같이 살고 있던 어머님과 남편이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도 극렬한 반대에 아버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뜻을 접게 되었고 대신에 어머님과 저에게 피해를 덜 주겠다며 요양보호사분을 소개받아 데리고 오셨어요. 사실 치매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미디어들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손을 써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전처럼 개인적인 일은 하시면서 아버님을 챙길 수 있었고 저 또한 이전보다는 아버님께 더 신경을 쓰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일을 요양보호사분께서 맡아 해주시니 다른 일들까지 더 줄기도 했고 아버님의 잔소리도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 이후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요양보호사 분에게만 아버님을 맡길 수 없어 저도 틈나는 대로 아버님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의 수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시간은 일정하시지 않았지만 꼭 빠지지 않고 집 지하실로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괜히 따라갔다가는 엄한 소리를 들을까 싶어 눈치만 보고 있었죠. 계속되는 아버님의 수상한 모습에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버님, 혹시 지하실에서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뭐? 지하실? 내가 지하실에 간 적이 있나? 네, 아까 점심 드시고 마당에서 운동하신다고 하시더니 지하실에 내려가셨잖아요. 글쎄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예전 서류들 좀 보러 갔겠지? 그 뒤로도 아버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확인할 것이 있어 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를 숨기시고 피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직접 지하실에 무슨 일을 하신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여보, 지하실 문이 잠겨 있는데 열쇠가 어디 있어? 지하실? 거기 열쇠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실 텐데. 아버지께서 퇴임하시면서 가지고 온 물건들 그리고 잡동사니들 뿐이라서. 근데 왜? 아버님께서 자주 내려가셔서 한참 뒤에나 나오시거든. 뭘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치매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라도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에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 그리고 정 불안하면 따라가던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분께 같이 가달라고 해도 되는 일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아마 지금 상황이 답답하셔서 옛날 추억들을 꺼내보시려고 내려가시는 걸 거야. 내가 아주머니께 말은 해놨지. 그래서 평소에는 아버님 옆에 계셔주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도 아버님 일하시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정말 당신 말대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남편 말대로라면 다행일 텐데 TV 또는 인터넷 뉴스에는 치매인 분들께서 홀로 계시다 큰 사고를 겪는 일이 나오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말처럼 추억에 잠겨 내려가셨더라도 정신을 놓아 불이라도 지르시면 문이 잠겨있는 탓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고 괜한 걱정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지만 저는 그 뒤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과 치료가 일찍이 끝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하실 문이 열려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확인을 할 겸 지하실 안쪽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실 안쪽은 남편이 말한 것처럼 아버님의 물건과 잡동사니들도 있었어요. 무엇을 하신 건지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고 안 쓰는 방석과 이불 더미에 앉아 계셨다는 것만 유추할 수 있었죠. 별일 없는 것 같아 안심하고 집으로 올라가려다 혹시나 싶어서 열쇠 수리공분을 불러 열쇠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몰래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당장에 쓸 수 있게 말이죠. 겨우 열쇠 하나 생긴 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 안심이 되고 든든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 후에는 아버님께서 지하실로 내려가셔도 걱정이 덜 되었습니다. 웬만해선 옆에 요양보호사분이 계시기도 했고 저도 열쇠를 믿고 조금은 무신경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다 우리 시댁이 풍비박산이 나버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 저와 어머님은 시장에 가서 해먹을 반찬거리를 사게 되었고 어머님께서는 곧장 노래교실을 가셔야 해서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도착한 집안에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아버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고
혹시나 싶어 전화를 했는데 아버님 휴대폰은 방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답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잠시 정신을 놓으시고 밖으로 나가셨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보호사분께서 아버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상상이 되었습니다. 급히 신발을 신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지하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갑에 있던 열쇠를 들고 지하실 앞으로 갔습니다. 분명 안쪽에서 무슨 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혹시 안에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다가서니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지하실 반투명 유리문으로 안쪽으로 들여다보았지만 안에 아버님이 계시는 건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이 계신가 싶어 안쪽에 대고 물어보았죠. 아버님, 거기 계세요?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환기도 안 되는 곳에 오래 계시면 위험해요. 얼른 나오세요. 분명 안에 아버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물음에 답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했던 저는 곧바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순간 전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고개를 바로 돌려야 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일시정지가 되더라고요. 제 시선이 끝나는 곳에는 홀딱 벗고 계시는 아버님과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당신 며느리.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 문을 어떻게 열고? 어머나, 죄송해요. 시부의 말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저는 바로 곧장 집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란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방 안에 들어와서도 제가 무엇을 본 건지 믿어지지 않더군요. 다 큰 성인 두 분이 알몸으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알았으니까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던 차에 아버님께서 대충 옷을 입은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아가야. 그런데 오해하지 말거라. 아주머니께서 내가 지하실 집을 옮기는 걸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음료를 마시다 흘려버려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걸 네가 본 거야. 지금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던 일 가지고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 필요 있겠니? 저는 그냥 제가 본 모습 그대로만 말을 할게요. 아버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다른 가족들이 판단할 문제죠. 아가야, 비밀로 좀 해주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아주머니와 내가 혹시 네가 생각한 관계라고 생각되면 앞으로 지켜보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되어서 말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니냐. 정말 내가 억울해서 그래. 사실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너를 본 일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거기에 뭘 하러 들어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 이 시아버지 말 좀 믿고 비밀로 해다오. 시부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몸에 음료를 흘렸다고 상하이를 포함해 속옷까지 벗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뒤로도 아버님은 회유와 협박까지 하며 제게 비밀을 요구했습니다. 제 입에서 비밀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부에게 시달릴 것 같아 우선은 오늘 보게 된 일은 비밀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부는 걱정이 됐는지 몇 번이고 돌아서 제게 비밀 엄수를 확인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어머님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는 시부가 정신을 놓고 있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남편 모두 집에 모이게 되었을 때 제가 낮에 보았던 일을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면서도 믿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럴 것도 평생을 꼿꼿하게 올바른 사람처럼 행동하셨던 시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쉽게 믿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받으려고 시부에게 물어보셨어요. 당신 소민이가 한 말이 사실이야? 정말 지하실에 그 여자랑 그러고 있었어? 응? 그게 맞기는 맞는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 그 여자 날 지하실로 데려간 것 같긴 한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아마 내가 또 잠시 정신을 놓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성폭행 당한 거야? 뭐? 성폭행? 그건 나도 모르지.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 당신 말처럼 성폭행일 수도 있겠다. 며느리가 곧바로 들어와줘서 아무 일은 없었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어. 근데 만약 그렇더라도 아무 일 없었으니 조용히 끝내자. 일 크게 만들어봤자 나는 치매라고 동네방네 소문나는 거잖아. 거기다 남자가 여자한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 자르는 선에서 끝내자고.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은데 어머님께서는 시부를 믿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요양보호사를 장애인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풀려나게 되면서 기막힌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그날 있었던 시부와 요양보호사 간의 일을 합의된 관계라고 설명했고 시부의 치매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요양보호사도 그에 관한 자격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폭행이 벌어질 수 없던 겁니다. 알고 보니 사실은 이러했어요. 앞서 한 말처럼 애초에 시부는 치매를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아주 한가롭게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건강한 60대 남성이었죠. 그런데 그 여유가 문제였던가 봅니다. 심심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교직이 있을 때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만났는지까지는 경찰에게 들을 수 없었지만 꽤나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다고 해요. 바람을 피면서 걸리지 않았던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는지 시부와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머리를 굴렸던 거죠. 그렇게 머리를 돌리고 돌려서 나온 방법이 시부가 치매를 걸린 척하여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 하고 실은 그 여자와 별장 같은 곳을 구해서 생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과 남편의 반대였죠. 그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를 할지 몰랐는지 당황하여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된 시부는 다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고 끝내 그 여자를 집으로 들이는 방법까지 생각해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 요양보호사로 위장시켜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거죠. 요양보호사와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건 밖으로 나가 데이트 짓을 하는 것이었고 매일 지하실에 내려갔던 것도 가족들 몰래 딴짓거리를 하러 내려갔던 겁니다. 여자에게 눈이 돌아 미친 짓을 한 거죠. 분명 가족들 모두를 기만하는 짓이었고 특히 40여 년 가까이 시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내조만 하셨던 어머님을 짓밟는 정신나간 행동이었습니다. 저희도 기막힌 사실에 놀랐고 혹시 어머님께서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눈치를 보았는데 어머님께서는 다가가 말을 걸기도 무서울 만큼 분위기가 달라져 계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던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아직까지 치매인 척 연기하는 아버님께 곧장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야, 이 정신 나간 노인네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어. 거기다 내가 살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딴 년을 만나? 그것도 더럽게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리고 발각이 되었으면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뭐 치매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냐? 네가 그러고도 아이들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당신이랑 애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살게. 정말 미안하니까 이번 일만 넘어가 줘. 넘어가 달라고? 뭘 넘어가야 하는데? 다른 년이랑 내 집에서 그 짓거리 한 걸 알고도 넘어가 달라고? 내가 바보 멍청이로 보여? 그렇게 절절한 사랑이라면 바람피지 말고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무시해놓고 넘어가 달라고? 이혼을 하면서 만날 만큼의 여자가 아니었어. 나도 모르겠지만 집에서 쉬다 보니까 너무 무료하고 익숙한 것들 뿐이라서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일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 체면에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앞으로는 집에 있을 시간도 많으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나 내조하면서 힘들었던 시간과 이번 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당신에게 정말 잘할게. 우리 노년에 재미있게 살아야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자 손녀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거야 당신이 인간이었을 때 가능한 소리고, 당신은 또 나보고 이번 일 참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보같이 웃으며 지내라는 소리 아니야. 당신은 평생 그렇게 날 속여왔어. 결혼할 때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매번 교양이 있네 없네 무시하기 바빴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일로 바쁘다며 애들 일은 모두 다 나에게 떠넘겼지. 그 다음 퇴직하게 되면 그때 되어서 연금 받아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자고 말을 했지. 그런데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이 한 말을 지킨 적이 있어? 평생 고고한 척은 다 해놓고 교단에 서서 애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당신 기준에 벗어나면 사람 무시나 하고 이제는 바람까지 폈네? 그것도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전에라도 당신이 믿음직스러웠다면 모르겠지만 평생을 속여왔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넘겨. 내가 다 늙어서 고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아니, 내가 왜 고생을 해? 당신과 애들까지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왜 늙어 고생을 해? 내가 당신 내조하고 애들 키운 값 전부 받아낼 거야. 거기다 치매라는 거짓말하고 웬년가 바람 폈다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고.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짓 할 거라고. 여보, 이혼은 절대 안 돼. 당신도 알잖아. 교장까지 잘 마치고 퇴임한 내가 바람펴서 이혼당했다라는 말이 돌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원래 바람핀 사람들도 저렇게 뻔뻔한 건지 못 죽어도 체면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며 생떼를 부리더군요. 하기야 여자에게 미쳐 바람핀다고 가족들에게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인데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그 뒤로 어머님께서는 시부와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어머님께서 이혼 소송을 하자 그 전까지는 제 눈치를 보고 있던 시부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그날 네가 본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니. 네 시아버지 다 늙고 이혼남 만드니 좋으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네 손으로 망쳐서 기분이 좋아? 왜? 네 부모도 행복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분 느껴보라고 심술을 부리는 게야?
잘못도 없는데 이혼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이라도 했나요? 어쩌면 그렇게 교사였다는 분이 생각하는 사고가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이값은 왜 그렇게 못하시고요? 뭐? 이게 어디서 시아버지 앞에? 남편 아버지면 전부 시아버지인가요? 사람 같지도 않은 짓 하는 사람에게 시아버지라는 이유로 예의 차릴까요? 제가 이전부터 이런 날 한 번쯤은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제발 교사이기 전에 사람 먼저 되세요. 어머님께 들어보니 이번 일 있기 전에도 존경할 만한 분도 아니시던데 이번 일까지 겪으니 정말 수준 이하라고 생각드네요. 그리고 맨날 말끝마다 우리 아버지 입에 올리면서 이혼 가정 욕을 하던데 저희 아버지 누구처럼 결혼 서약 지키지도 않고 발정난 개처럼 행동하다 이혼당하시지 않았거든요? 서로 맞지 않아서 바람 피지도 않고 부부간의 예의 다 지키고 절차에 맞춰서 인간의 도리 지키면서 이혼하신 거라고요. 그쪽처럼 비굴하게, 비겁하게, 치사하게 인간답지 않게 이혼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 소송 결과가 뻔한데 더 이상 제 앞에서 시아버지 노릇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대화가 길어져 봤자 손해보는 사람은 아버님일 테니까요. 너무 늦은 속풀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제 속에 쌓여왔던 말을 모두 할 수 있어서 시원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혼 소송을 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며 시부와 만나게 되었지만 더는 제게 원망을 하지 못했고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께서 이혼 소송을 승소하시게 되고 지난 세월 가정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었죠. 거기다 시부에게 나오는 연금도 파탄 확정일부터 정확히 반을 나눠서 주라는 화해 권고 처리를 받으면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하였기에 큰 상관은 없었지만 못된 시부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서 가족들 모두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냥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시누이랑 아주버님이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에 있었고 저는 과일들을 깎고 있었는데 신우와 아주버님이 조용히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지난날 한 행동들을 사과하려고 부르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버님 자식임을 증명하는 건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옳게 이번 일 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알려. 아버지가 잘못을 하긴 했고 엄마도 결국에는 만족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재수씨. 어찌되었든 정희와 제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윗사람인데 우리가 먼저 알고 대책을 세워서 어머님께 전달하는 게 맞죠. 네? 물론 가정일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머님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형님과 아주머님, 배우자분께서 외도하시면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상의 후에 판단하실 거예요? 어머님 일이니까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죠. 말이 또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라는 거죠. 생각하시는 게 딱 아버님 같으시네요. 맨날 존경하신다고 하더니 아버님과 똑같이 자신들이 남의 인생 결정하고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네요. 아버님 어디까지 닮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똑같이 사실 거면 엄한 사람들 피해주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가족들 먼저 놔주세요. 아니 재수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옳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일 같은데 지난날 받아왔던 무시 때문인지 어머님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런지 제가 한 소리 내뱉게 되었어요. 시끄러워지겠다 생각하던 순간 뜻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졌죠. 왜? 소민이가 옳은 소리 하는데
너희들도 네 아빠처럼 찔리는 일이 있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헛소리를 더 하나 싶어서 듣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없으니까 너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별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구나. 왜? 너희들이 먼저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비밀에 붙여서 이혼 못하게 하려고? 너희도 네 애비를 닮아서 인간이 덜 되었냐? 아휴, 니들 같은 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소민이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던데. 나중에 너희들도 네 아버지 닮아서 이혼 소송 당했다고 나 찾아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애초에 여기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 같은 자식들 한 트럭으로 준다고 해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뒤늦게 오해라고 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어머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신우와 아주머님 모두 준비했던 다가와 과일은 먹지도 못한 채 쫓겨나듯 어머님 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저에게 원망의 눈빛을 쏘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 하게 되었죠. 왜들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 눈빛 이혼당한 누구랑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저에게 원망 섞인 소리 했다가 혼쭐 난 건 알면서 저를 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어머님,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상한 말 했다가는 똑같이 해줄 테니까 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시부가 없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고양이 신세이다 보니 강한 어조로 하는 제 말에 그제서야 기주가 눈치를 보더군요. 우연치 않게 한 복수였지만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지 몰라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도 없었고 시끄러울 일도 없어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예전과 똑같이 어머님 댁에서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법 거리가 있던 곳에 사시던 아버지를 어머님 댁 근처로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가깝게 모시게 된 거죠. 다행히 어머님과 아버지께서 성격이 잘 맞으신 이유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시고 어색하지 않게 모두 모여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간간히 찾아오시긴 하는데 이전처럼 사람을 막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나를 세우지 않고 좋게 지내고 있어요. 시부 소식은 상간녀에게 헤어졌다는 소식 빼고는 귀를 닫고 있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워낙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가족들에게 치매를 걸렸다고 할 만큼 거짓말에 능한 분이라 어딘가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체면을 잘 차리고 계시겠죠. 부디 저에게 보냈던 시선 그대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